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비임상 효능시험센터 소속 발표자 김병현입니다. 저는 오늘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페이즈 2B 프로프 오브 컨셉 클리니컬 트라이얼 인 얼리 알츠하이머스 디즈 위드 레카네밥 언 안티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토피브릴 안티바디라는 이름으로 알츠하이머스 리서치 앤 테라피에 게재된 레카네밥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논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2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발표의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2상에 대해 간략한 내용을 앱스트랙에서 먼저 말씀드린 후에 인트로덕션에서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레카네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Q&A 사이클을 통해서 레카네밥 임상 2상 시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반 240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레카네밥은 IgG1 계열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솔러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게 됩니다. 이런 솔러블 아밀로이드 베타, 즉 올리고머, 프로토피브릴, 그리고 인솔러블 피브릴이 이러한 솔러블 아밀로이드 베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 2401이 과연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즉 경두인 질환의 MCI에서 마일드 AD 환자에게 효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반 2401의 임상 2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자면 먼저 스터디 201, 즉 반 2401의 임상 2상 시험의 주된 목표는 ED 90도즈, 즉 이펙티브 도즈 90%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농도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12개월 차에 AD컴스 분석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AD컴스의 분석에서는 80%의 확률로 최소 25%의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최소 25%의 인지기능 감퇴 지연 효과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18개월 차에 뇌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줄었는지와 AD컴스, 그리고 CDR-SB, 아다스커그 14을 이용해서 인지기능 평가를 진행하였고 또한 CSF의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토탈 히프캠퍼 볼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임상 2상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총 854명의 환자가 참여를 하였고 그 중 609명은 레카네밥을 245명은 플라시보를 투약받았습니다.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 결정된 ED 90도즈인 10mg/kg 바이클리를 투약하였을 시 12개월 차에 64%의 확률로 25% 정도 플라시보에 비해서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AD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10mg/kg 바이위클리 그룹에서 뇌 아밀로이드 베타가 마이너스 0.306 SUVR 값만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에시안 분석값과 실측치를 보았을 때 AD컴에서는 27%와 30%, 아다스커그 14에서는 56%와 47%, 그리고 CDR-SB에서는 33%와 26%로 인지기능 감퇴 속도를 지연시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CSF 바이오마커의 변화도 레카네밥의 치료 효능을 뒷받침해 주었고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ARIA-E라고 불리는 뇌에 부종이 생기는 부작용도 9.9%로 여러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에 비해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 2401의 임상 2상 시험, 즉 스터디 201에서 레카네밥이 뇌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을 감소시켜 주었고 또한 인지기능 감퇴에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지와 레카네밥이 타겟하고자 하는 알츠하이머병의 뉴로패설로지컬 헐마크인 아밀로이드 베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반240일, 즉 레카네밥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레카네밥의 이전 임상시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인트로덕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이란 비가역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대표적인 뉴로피시올로지컬 헐마크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과 타우 탱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과 타우 탱글은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축적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기능 감퇴가 일어나고 또한 뇌의 부피도 감소하게 됩니다. 병의 초기에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존재하게 되면은 경도인지장애, 즉 MCI에서 디멘시아,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펩타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의 패설로지컬 캐스케이드를 촉발하게 된다는 아밀로이드 하이포테시스가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가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즉 가장 주된, 가장 중요한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를 촉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초기 모노머일 때는 독성이 없으나 올리고머 형태에서 독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독성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독성이 강한 아밀로이드 베타, 즉 올리고머나 프로토피브릴을 제거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효능을 보고자 바이오진과 그리고 에자이에서 솔러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깃하는 항체인 반2401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2401, 즉 레카네맙은 휴머나이즈드 이뮤노글로불린 G1 안티바디로 솔러블한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트, 즉 올리고머와 프로토피브릴을 타겟하고 이들과 결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카네밥이 올리고머와 프로토피브릴을 타겟 그리고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올리고머와 프로토피브릴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이 둘을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머리 조클리에이션을 억제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뮤린 버전의 레카네밥이 동물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 프로토피브릴과 플락 레벨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예방했다는 이전 논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뮤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158, 즉 뮤린 버전의 레카네밥을 단기간 마이스에 투여하였을 때 뇌의 PF, 프로토피브릴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한 CSF의 프로토피브릴과 올리고머가 감소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 투여에도 브레인의 PF, 프로토피브릴 감소할 뿐 아니라 CSF의 프로토피브릴, 올리고머가 뇌 비율도 감소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42도 뮤린 버전의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시에 감소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솔러블한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트를 타겟하여 감소시키는 것이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 모델에서 반240일, 즉 레카네밥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능을 보았는데 임상 2상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전 임상시험인 임상 1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 1상시험은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한 알츠하이머병을 대상으로 레카네밥의 세이프티와 톨러러빌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한 환자를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레카네밥을 단회 투여 그리고 다회 투여하였을 때 레카네밥이 체내에 잘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가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레카네밥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대변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레카네밥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임상 1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상 결과를 바탕으로 레카네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즉 경두인지장애에서 마일드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치료 효능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한 부작용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 2상 시험인 스터디 201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트로덕션을 마치고 지금부터 퀘스천, 그리고 메테리얼 앤 메소드, 그리고 리절트, 그리고 앤서, 즉 Q&A 사이클을 통해서 레카네밥의 임상 2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카네밥 임상 2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지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267명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856명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856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50에서 90세 정도까지의 환자들이 선별되었고 평균 연령은 72세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뇌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된 것이 확인된 MCI 환자, 그리고 마일드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선별이 되었고, 또한 이러한 환자들은 당연하게도 에피소딕 메모리가 손상이 되어 있었고 MMSE 점수가 22에서 28점 정도, 그리고 승인된 알츠하이머병 약물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또는 안정적인 용량을 사용 중인 환자들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서 56명은 플라시보를, 그리고 2.5mg/kg 바이위클리, 그리고 5.0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 그리고 10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는 28명씩은 이제 고정으로 랜덤화 시켜둔 후에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어댑티드 랜더미제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댑티브 랜더미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ED 90도즈로 예상이 되는 10mg/kg 먼슬리와 바이위클리의 환자들이 더 많이 배정되도록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어댑티브 랜더미제이션을 한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은 ED90으로 예상되는, 즉 10mg/kg 먼슬리와 10mg/kg 바이위클리의 환자들이 더 많이 분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50명 환자에 대한 중간 분석 전에 보건당국에서 아포이 보인자를 중심으로 랜더미제이션을 제한을 해서 아포이 보인자가 10mg/kg 바이위클리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포이 4 스테투스를 보면은 파지티브인 환자가 10mg/kg 바이위클리에서만 48명, 거의 대략 30% 정도로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아포이 네거티브인 환자가 훨씬 많이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그룹과 레카네밥 투여 그룹들 2.5mg/kg 바이위클리, 5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 그리고 10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의 이러한 그룹들의 정보를 보자면은 에이지, 즉 연령은 대부분 72세, 71세, 71세, 72세, 71세, 73세로 대략 72세 연령으로 모두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성비도 대략 50% 정도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포이 2포 파지티브 비율이 플라시보와 10mg/kg 바이위클리 제외한 투여 그룹은 모두 71, 73, 77, 그리고
5mg/kg 바이위클리부터는 91, 89로 아포이, 이프 포지티브인 환자가 더 많은 반면에 10mg/kg 바이위클리 그룹에서는 아포이, 이프 포지티브 환자가 30%로 이 그룹에서만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레카네밥 임상 이상 시험의 한계점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ADCOM, 아다스커그14, CDR-SB, MMSE,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SUVR,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자면 이러한 수치들, 즉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수치들 역시 모두 플라시보 그룹이나 레카네밥 각 투여 그룹에서 모두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평가는 3달에 한 번, 그리고 바이오마커의 변화는 명주차 베이스라인 특정을 제외하고는 12개월 그리고 18개월 차에 진행하였습니다. 12개월 차, 즉 48주 차에는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한 ADCOMS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측정을 하였고, 72주 차에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CDR-SB, 아다스커그14, ADCOMS,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볼륨어트릭 MRI, 그리고 CSF 바이오마커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퀘스천 1, 레카네밥 임상 이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자면은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3,267명 중에서 MCI에서 마일드 AD 환자 856명을 선별했고, 그 중에서 609명은 레카네밥을, 그리고 245명은 플라시보를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레카네밥 609명은 이제 2.5 mg per 바이위클리, 그리고 5.0 mg per kg 바이위클리 먼슬리, 그리고 10 mg per kg 바이위클리 먼슬리로 투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10 mg per kg 위클리 바이위클리가 ED 90인 것을 확인하였고, 환자가 이런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 배정이 될 때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10mg per 바이위클리나 먼슬리에 더 많이 배정되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12개월 차에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 ADCOMS 분석을 하였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18개월 차에 CDR-SB, 아다스커그14, 그리고 ADCOMS와 같은 인지기능 평가, 그리고 아밀로이드 펫, CSF 바이오마커, 볼륨어트릭 MRI와 같이 바이오마커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 속도가 지연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질문으로는 퀘스천 2, 레카네밥이 인지기능에 정말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그룹에서 인지기능 평가는 3달에 한 번씩 진행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ADCOMS를 12개월 차에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였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CDR-SB, 아다스커그14, ADCOMS를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COMS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COMS, 알츠하이머스 디즈 컴포짓 스코어, 알츠하이머병 통합 점수란 MCI에서 마일드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 다른 평가들보다 인지기능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ADCOMS는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MMSE, 아다스커그, CDR-SB의 평가 항목들을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점수 범위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카네밥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MCI에서 마일드 AD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0.29점에서 0.80이 이 구역에 해당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리
outcome, 즉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한 12개월 차의 ADCOMS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에 초기 설정해 놓은 80%라는 값은 도달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ED 90도즈가 10mg/kg 바이위클리라는 것을 알아냈고, 여기서 이 10mg/kg 바이위클리가 과연 최소 25%의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킬 확률이 80%인가를 확인을 해 보았더니 PR, CDS 값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보다 최소 25%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킬 확률을 나타내 주는데, 보시면은 0.638입니다. 0.638을 이제 퍼센트로 바꾸면 63.8%, 즉 거의 64%가 됩니다. 즉 12개월 차에 ED 90도즈인 10mg/kg 바이위클리의 ADCOMS 값을 보면은 최소 25% 이상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킬 확률이 6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초기에 설정한 80%라는 값은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CDR-SB, 아다스커그 14, 그리고 ADCO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즉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도 ADCOMS를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0.29점에서 0.80이 MCI에서 마일드 알츠하이머병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그룹당 ADCOMS의 베이스라인을 보자면, 즉 레카네밥과 플라시보를 투여하기 전에 ADCOMS의 점수를 보면은 플라시보 그룹은 0.37인 것을 알 수 있고, 레카네밥은 이제 각 그룹당 2.5mg/kg 바이위클리 그룹은 0.39, 5mg/kg 먼슬리와 바이위클리는 0.40, 0.39, 그리고 10mg/kg 먼슬리와 바이위클리는 0.37과 0.37로 모두 아까 말씀드린 ADCOMS를 통해 알 수 있는 MCI 경두인지장애에서 마일드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점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ADCOMS의 베이스라인 또한 각 그룹 모두 다 비슷한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의 세 가지 인지기능 평가 중 첫 번째로 18개월 차의 ADCOMS 결과를 보면은 레카네밥이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시보, 검은색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10mg/kg 먼슬리와 바이위클리를 제외한 모든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서는 인지기능 감퇴 지연 효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mg/kg 바이위클리와 먼슬리 그룹만 보자면은 바이위클리 그룹은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P값이 0.034인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30% 정도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하였고, 10mg/kg 먼슬리 그룹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15%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레카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ADCOMS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아웃컴,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중 두 번째 인지기능 평가인 CDR-S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R-SB란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Sum of Boxes, 즉 임상 치매 평가 척도 상자의 합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의 중등도를 시비어리티를 병기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6개의 항목, 기억력, 진압력, 판단, 문제 해결력, 그리고 외부 활동 참여, 가사와 친미, 그리고 개인 간병, 총 6개의 항목에서 각각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측정해 총 0점에서 18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CDR-SB의 범위를 나눠둔 것인데 MCI에서 마일드 AD 환자의 범위는 아마 0.5점에서 4점 정도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각 그룹의 CDR-SB의 베이스라인을 보자면 플라시보 그룹은 2.9점, 그리고 레카네밥 그룹은 2.5mg/kg 바이위클리는 3.0, 그리고 5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는 2.9, 3.0, 그리고 10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는 2.9, 3.0으로 모두 앞서 말씀드린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이 각 그룹당 베이스라인은 모두 비슷한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CDR-SB 점수에서도 레카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제한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해서 10mg/kg 바이위클리와 먼슬리를 제외한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서는 인지기능 감퇴 지연 효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mg/kg 바이위클리와 먼슬리 그룹만 보자면은 10mg/kg 바이위클리 그룹에서는 P값이 0.12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26% 정도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10mg/kg 먼슬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해서 17%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레카네밥이 CDR-SB 점수에서도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중 마지막 인지기능 평가인 아다스커그 1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다스커그란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하위 척도이고, 이는 치매가 존재하는지 또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유용한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9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그룹의 아다스커그 14의 베이스라인을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은 22.6, 그리고 레카네밥은 2.5mg/kg 바이위클리는 22.7, 5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는 각각 22.9, 20.8, 그리고 10mg/kg 먼슬리와 바이위클리는 각각 21.9, 22.1로 모두 비슷한 베이스라인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다스코그 14에서도 역시 레카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해서 10mg/kg 바이위클리 먼슬리를 제외한 나머지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서는 인지기능 감퇴의 지연 효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10mg/kg 바이위클리와 먼슬리만 두고 본다면은 바이위클리는 P값이 0.0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47% 정도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킴을 확인하였고, 또한 먼슬리 그룹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6%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레카네밥이 아다스커그 14에서도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로 레카네밥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답을 내려보자면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12개월차 바이에이션 분석을 통한 AD컴스는 기존에는 80%의 확률을 목표로 하였지만 분석 결과 64%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18개월차 AD컴스 아다스커그 14 CDR-SB에서는 레카네밥 10mg/kg을 투여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바이위클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은 레카네밥 투여 18개월 후에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해서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됨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 뇌에 아트로피, 위축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아트로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즉 뇌의 부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마커의 변화는 0주차, 즉 레카네밥 투여 전 베이스라인 측정과 12주차 그리고 18주차에 진행되었습니다. 플로에베타펄을 이용해서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하였고, 그리고 볼륨어트릭 MRI로 뇌의 부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CSF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토탈타우, 피타우와 같은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밀로이드 펫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밀로이드 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 펫 또는 플로어베타포 펫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즉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센틸로이드 값이나 SUVR 값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센틸로이드 값은 현재 여기에는 기술해 두지 않았지만 센틸로이드는 0부터 100의 범위로 이루어져 있고, 0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는 상태, 그리고 100은 MCI에서 마일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평균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카네바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센틸로이드 값이 아닌 SUVR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SUVR 값은 피험자 내에서뿐 아니라 피험자 간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정량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값이 커질수록 빨간색으로 점점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높은 부분, 즉 빨간색으로 많이 표기가 된 부분은 레디오 트레이서, 즉 플로베타퍼가 많이 업테이크 되었다, 축적이 되어 있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SUVR 값의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플라시보 그룹은 1.40, 그리고 각 레카네밥 그룹은 2.5mg/kg 바이위클리는 1.41, 5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는 각각 1.42, 1.40, 그리고 10mg/kg 먼슬리 바이위클리는 1.42, 1.37로 모두 비슷한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카네밥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켰는지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레카네밥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 정도를 감소시켰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모든 레카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펫 촬영 시 SUVR 값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mg/kg 바이위클리와 먼슬리가 가장 많이 SUVR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펫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펫 양성 환자의 비율 또한 레카네밥이 감소시켰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모든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서 아밀로이드 펫 양성 환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0mg/kg 바이위클리와 먼슬리에서 가장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아밀로이드 펫 양성 환자가 아밀로이드 펫 음성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SUVR 결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결과를 합쳐보면은 레카네밥이 결국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카네밥이 CSF 바이오마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 CSF의 바이오마커 변화를 보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42나 42-4의 레이쇼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토탈 타우나 과인산화 타우는 CSF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뉴로 인플라메이션
지표를 보자면은 뉴로 필라멘트 라이트 체인 NfL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이러한 바이오마커에는 CSF 바이오마커에는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카네밥이 CSF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포리2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카네밥을 10mg/kg으로 투여하였을 때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 포리2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레카네밥을 10mg/kg으로 투여하였을 때 CSF의 바이오마커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 포리2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로 레카네밥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레카네밥 10mg/kg을 투여하였을 때 CSF의 피타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는 CSF의 피타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레카네밥을 10mg/kg 투여하였을 때 피타우의 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CSF 아밀로이드 베타 포리2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 병기에 있어서 피타우 값의 변화와 반대되는 결과로 이 역시도 레카네밥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능을 대변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카네밥을 10mg/kg 투여하였을 때 CSF 아밀로이드 베타 포리2와 피타우와는 다르게 CSF T타우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12개월 차까지는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T타우의 레벨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8개월 차에 다시 플라시보 그룹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레카네밥을 10mg/kg을 투여하였을 때 이제 12개월과 18개월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뇌의 부피, 레카네밥이 뇌의 부피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볼륨어트릭 MRI 촬영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볼륨어트릭 MRI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어트릭 MRI는 뇌 영역의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요 뇌 부위의 볼륨을 측정하게 되는데 주로 히포캠퍼스나 벤트리클을 측정하고 그 외 다른 뇌 구조의 부피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어트릭 MRI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뉴로 디제너레이션, 즉 신경 변성을 초기 단계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볼륨어트릭 MRI를 통해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히포캠팔 볼륨, 즉 해마의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이런 해마 부피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플라시보, 검은색인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해마의 부피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수치로 보자면은 10mg/kg 바이오이클리, 즉 ED90 농도를 처리하였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해마 부피가 7.56% 정도 더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해마 볼륨뿐 아니라 홀브레인의 볼륨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벤트리클의 볼륨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 보았는데 이 역시도 레카네밥이 뇌의 부피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홀브레인 볼륨을 보자면은 이 역시도 히포캠팔 볼륨과 같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레카네밥을 투여한 그룹들에서 홀브레인의 볼륨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벤트리클의 볼륨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벤트리클의 볼륨이 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홀브레인의 볼륨과 벤트리클의 볼륨에 대한 결과가 이제 전체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전체적인 뇌의 볼륨을 감소시킨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퀘스천 3인 레카네밥이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와 브레인 볼륨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은 아밀로이드 펫 결과 레카네밥 10mg/kg을 투여하였을 때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증가, CSF P타우는 감소하였지만 토탈 타우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히폴캠팔 볼륨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그리고 홀브레인 볼륨은 또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벤트리클의 볼륨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은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피타운을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한 히포캠팔 볼륨, 홀브레인 볼륨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벤트리클의 볼륨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치료 효능을 보였는데 과연 부작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 있고, 마지막 질문은 레카네밥 투여 시 부작용은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카네밥의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로는 헤마톨로지, 블러드 케미스트리와 같은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에 투여가 끝난 후에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하여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가장 흔히 발생한 부작용은 인퓨전 리액션, 즉 주액 관련 반응이나 REI, 뇌에 부종이 생기는 부작용이었습니다. 레카네밥을 이제 2D 90도즈, 즉 10mg/kg 바이위클리 투여하였을 때 REI의 발생률은 이제 10% 미만, 9.9%니까 이제 대략 10%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아포, 이포 양성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14.3%의 발생률을 보였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REI 발생률은 이제 10mg/kg 그룹에서 9.9%로 동일한 발생률을 보였고, 아포이포 양성 환자들의 대상으로는 이제 10mg/kg 바이위클리에서 14.3%의 발생률로 REI가 발생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REI 발생 환자 48명 중에서 37명이 아포이포 양성 환자를 확인을 하였고, 그중 46명은 레카네밥 투여 그룹, 그리고 2명은 플라시보 투여 그룹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토머틱 REI의 경우에는 5케이스가 있었는데 모두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6명 중에 5명, 즉 11%의 발생률로 심토머틱한 REI가 발생을 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REI는 투여 첫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의 REI였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REI의 경우에는 대부분 4주에서 12주가 지나면은 완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REI 뇌에 부종이 생기는 부작용이나 인퓨전 리액션, 주입 관련 반응을 제외하면은 이상 반응의 발생률은 예상치, 즉 예상한 바와 일치했고, 플라시보 그룹과 레카네밥 투여 그룹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이 다른 이상 반응의 발생률은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레카네밥 투여 시 부작용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자면, 레카네밥 10mg/kg을 투여한 그룹에서 REI 부작용의 발생률이 9.9%의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REI나 인퓨전 리액션을 제외한 다른 부작용 발생률은 예상치와 비슷했고,
플라시보 그룹과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서의 발생률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9.9%의 빈도로 REI 부작용이 발생함을 확인을 하였고, REI나 인퓨전 리액션 제외한 다른 부작용 발생률은 예상치 이내로 플라시보 그룹과 레카네밥 투여 그룹에서 발생률 차이는 거의 없었던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참여 인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3,267명 중에서 856명을 선별을 하였고, 그중 609명은 레카네밥을, 245명은 플라시보를 투여를 받았습니다. 이 인원들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특정하였는데 12개월 차의 바이에이션 분석을 통해 AD컴스를 평가하였습니다. 2D90 농도로 선별된 10mg/kg 바이위클리에서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해서 최소 25%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할 확률이 80%에 도달하는 것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는데, 레카네밥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64%의 확률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18개월 차의 인지기능 평가인 AD컴스 아다스코어 14 CDR-SB를 통해 레카네밥 10mg/kg을 투여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됨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나 피타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부작용이 있는가 또한 알아보았는데, ED90 농도 10mg/kg 바이위클리에서 9.9%라는 10% 정도의 REI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Q&A 사이클을 통해 레카네밥 임상 이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통해 스터디 201, 즉 레카네밥 임상 이상 시험에 대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임상 시험의 한계점과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201, 즉 레카네밥 임상 이상 시험은 올리고모나 프로토피브리를 타겟하는 레카네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어떠한 효능을 보일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임상시험입니다. 스터디 201은 바이에시안 분석을 도입을 하였고, 이러한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해서 어댑티드 랜더미제이션을 하게 되어 시험 참가자들이 이펙티브 도즈에 많이 할당되도록 하였고, 또한 이러한 이펙티브 도즈 90%, ED90 농도의 후보 10mg/kg 바이위클리, 그리고 먼슬리 중에서 10mg/kg 바이위클리 도즈가 ED90이라는 것을 선별하게끔 하였습니다. 스터디 201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12개월 차의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한 AD컴스를 평가하는 것이었는데, 최소 25%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킬 확률이 80%를 넘기는 것이었는데, 12개월 차 바이에시안 분석을 통한 AD컴스의 결과로는 64%의 확률로 이러한 80%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레카네밥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그리고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REI의 발생률이 10% 정도가 된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터디 201의 특징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면은, 먼저 아밀로이드 펫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플로어베타펄을 사용을 하였고, 이 플로어베타펄을 사용하여 아밀로이드 베타 펫을 촬영하였을 때 레카네밥을 투여한 모든 그룹에서 아밀로이드 펫 SVR 값이 감소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ED90 도즈로 식별이 된 10mg/kg 바이위클리 그룹의 경우 1.37에서 마이너스 0.31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 이는 플로어베타펄을 이용한
아밀로이드 펫 촬영에서 아밀로이드 펫 양성 역치 미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펫 SUVR 값과 일관되게 레카네밥 12g/kg을 투여하였을 때 그 투여 그룹의 81%가 아밀로이드 음성 상태만큼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인 볼륨, 뇌의 부피입니다. 레카네밥을 10mg/kg 바이위클리로 투여를 하였을 때 히포캠팔 볼륨과 홀브레인 볼륨은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 또한 벤트리클의 볼륨은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에이전트들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시로 도나네바 임상 2상 시험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홀브레인 볼륨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벤트리클 볼륨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했을 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히포캠팔 볼륨은 이제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이제 부피 변화, 즉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 아트로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그 항아밀로이드 에이전트를 투여하였을 때 이러한 아트로피가 더 심해지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장기 추적이나 아니면은 임상 3상 연구에서 아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유로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갑작스럽게 제거되지 않았나, 또는 혈관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예측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CSF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는 감소하고 피타오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레카네밥을 10mg/kg을 투여하였을 때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증가하는, 그리고 CSF의 피타오 레벨은 감소하는, 즉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일어나는 변화와는 반대되는, 즉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효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토탈 타우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카네밥 임상 2상 시험에서는 12개월 차와 18개월 차에서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축적이 되고, 이에 따라서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모노머는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카네밥을 투여했을 때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증가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뇌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제거하였다는 것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CSF의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증가가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메카니스틱한 스터디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CSF의 피타오 결과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에이전트들을 투여하였을 때와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레카네밥의 CSF 피타오 레벨을 보면은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카네밥뿐만 아니라 바피네주밥에서도 바피네주밥을 투여하였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바피네주밥 투여 그룹에서 CSF의 피타오 레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패솔로지의 다운스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CSF의 뉴로그라닌과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의 사후 분석 또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석에서는 뉴로그라닌과 NFL,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 모두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시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유럽 CSF의 유럽 필라멘트 라이트 체인은 되게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뉴로그라닌은 일관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CSF의 뉴로그라닌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뉴로그라닌과 NFL, 뉴로필라멘트 라이트 체인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레카네밥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한다는 결과와 일관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카네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카네밥 임상 결과가 나온 2018년도 이전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즈 모디파잉 에이전트들의 임상 3상에서 상당한 효능을 보이지는 못하였습니다. 많은 임상 3상 시험들이 있었는데 2018년도 이전에는 상당한 효능을 보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카네밥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인구에서 임상적인 차이점을 디텍션하는 데 디텍션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다른 3상 시험들과는 달리 모든 참여자들이 아밀로이드 양성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레카네밥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 MOA가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에이전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레카네밥은 다른 에이전트들과는 달리 솔러블 어그리게이츠, 즉 올리고머나 프로토피브릴을 타겟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바이에시안 디자인, 즉 바이에시안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이펙티브 도즈, 즉 여기서는 ED90 도즈에 많은 피험자가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DCOMS라는 민감도가 높은 방법을 선택해서 인지기능의 변화를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D90 도즈로 결정된 10mg/kg 바이위클리 그룹에서 제한된 크기와 아포이포 비율에도 불구하고 18개월 차에 시행된 ADCOMS와 아다스커그 14에서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10mg/kg 먼슬리 그룹은 위약에 비해서 중간 효과는 있었지만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이에시안 디자인에서 ED90으로 예상되는 그룹에 환자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 이런 ED90을 제외한 다른 그룹들은 작은 사이즈로 인하여 플라시보 그룹과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01 레카네밥 임상 2상 시험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D90 도즈 10mg/kg 바이위클리의 아포이포 양성 환자의 비율이 한계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기 어댑티브 랜더미제이션을 할 때 보건당국에 의해 아포이포 양성 환자가 배정이 되지 않았고 시험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10mg/kg 바이위클리를 6개월 투여를 받지 않은 아포이포 환자는 시험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10mg/kg 바이위클리의 아포이포 양성 환자가 30%의 비율밖에 안 된다는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시안 알고리즘은 10mg/kg 바이위클리를 ED90 도즈로 식별을 하였고, 앞서 말한 이러한 제약이 ED90 도즈와 관련이 있어 결과 해석에 있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아2의 발생률은 아포이포 양성 환자에 한해 10mg/kg 먼슬리 바이클리에서 각각 10% 정도 그리고 1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201 설계 변경으로 이어진 초기 아리아2 사례에 대한 평가는 시험 시작 당시 레카네밥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그리고 제한된 이해를
기반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쉬운 점, 한계점들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포이포에 대한 불균형이라는 한계점을 이제 임상 3상 시험에서는 극복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상 3상에서는 ED 90도즈, 즉 10mg/kg 바이위클리의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세이프티와 그리고 효능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레카네밥 임상 2상 시험의 결과가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 생성 과정에서 올리고머를 타겟하기 위한 치료 컨셉을 뒷받침해주게 됩니다. 즉, 아밀로이드 플락 생성 과정에 있는 올리고머를 타겟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레카네밥의 효능에 대한 확인은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3상 시험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7일 바이오젠과 에자이에서 발표한 레카네밥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카네밥 임상 3상 시험도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된 것이 확인된 MCI에서 마일드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룹으로는 플라시보 그룹과 레카네밥 10mg/kg 바이위클리 그룹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CDR-SB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CDR-SB 결과 레카네밥 투여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0.45, 즉 27%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펫, 아다스카고 14, 그리고 ADCOMS, 그리고 ADCS, MCI, ADL의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도 모두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리아2의 경우에 레카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12.5%의 빈도로 이제 발생률을 보였지만 심토마틱한 아리아2는 2.8%로 상당히 낮은 아리아2 발생률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아리아-H도 17%가 발생하였지만 그중 심토마틱한 아리아-H는 0.7%로 이 역시도 상당히 낮은 발생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임상 3상 결과는 오는 11월 29일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레카네밥 임상 2상 시험 스터디 201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